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이름은 이순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누가 보면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 같다고 하겠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50에 넘게 그 사람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며 평생을 보냈어요. 젊은 시절엔 돈도 없었고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작업복 냄새를 풍기며 퇴근하던 그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책임감이 있었어요. 술도 담배도 거의 안 했고 매일같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 초반 시댁에서 저를 무시할 때도 남편은 묵묵히 제 편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도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죠. 시어머니는 둘째를 낳으라고 계속 압박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남편은 작은 회사의 관리직이 됐고 우리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우리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들 준호는 착하게 자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예쁜 며느리 지은이를 데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명절마다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저는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울고 있던 지은이를 안아주며 이제 내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제가 바라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거였는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72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이나 가자던 사람이 오후 2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길에서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심정지가 와서 소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들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던 만큼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제 곁을 지켜주며 밥을 떠먹여줬지만 저는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3일 내내 멍하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안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셔츠, 넥타이 모두 제가 빨아서 다려놓은 것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만지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이름은 정미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인이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남편 명의가 아닌 정미란이라는 사람 명의로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2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고 병원비로 보이는 큰 금액들이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한 장 있었어요. 주소를 보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 바로 옆 동이었거든요. 602호. 지은이네가 사는 701호 바로 아래층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왜 아들 내 옆 동에 아파트를 샀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 명의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 아니면 아들이 뭔가 알고 있었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아니면 숨겨둔 빚이 있었을까? 정미란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내 아버지가 우리 집 말고 다른 데 집을 산 거 알고 있었냐고 물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무슨 얘기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너네 아파트 옆동에 집이 있더라고. 정미란이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고 준호는 한숨을 쉬며 그건 자기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은이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직접 아들 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계속 떨리더군요. 찻잔을 받쳐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차가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정미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리고 왜 내 아버님이 그 사람 명의로 집을 사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미란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엄마라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친엄마? 저는 며느리 지은이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식구가 없이 왔었죠. 그런데 친엄마가 살아있다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친엄마는 살아 계시는데 중증 신부전증이 있어서 계속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건 알겠다고. 근데 왜 내 아버님이 내 엄마를 도와줬냐고 물었어요.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분명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지은이를 바라봤고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도 최근에 알았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남긴 편지에 모든 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비밀을 안고 살았어. 그건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이야. 오래전 아버지가 25살 때였어.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 아버지는 정미란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었어. 그 사람과는 1년 정도 만났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어. 미란이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지. 그 아이가 바로 지은이야. 너희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지은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니까 너희는 남남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했어. 결혼하고 얼마 뒤 지은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어. 조심스럽게 자기 엄마 얘기를 꺼내더라. 병으로 쓰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 아버지는 그때 결정했어. 평생 책임지지 못했던 그 아이와 미란이를 이제라도 돕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어. 준호야, 아버지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단지 오래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던 거야. 너희 어머니에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줘. 아버지는 평생 너희 어머니만 사랑했어. 미란이는 과거일 뿐이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절반은 지은이와 미란이에게 주렴.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니까.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며느리 지은이가 남편의 딸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제 아들 준호는 이복 남매와 결혼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혈연상으로는 남매였어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남매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호와 지은이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유언장 공개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는 준호와 지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아이를 외면했어요. 법무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순자에게는 현금 5천만 원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아들 이준호에게는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정미랑과 김지은에게는 동 소재 아파트와 예금 1억 3천만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지은이와 그 어머니에게 남긴 거였어요. 거의 전 재산의 23를 그들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 너희 아버지가 우릴 배신했는데? 지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거.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 짐을 지고 살았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고 또 울었어요. 며칠 뒤 정미란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줬어요. 미란 씨는 제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태식 오빠한테 부담을 드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말라 비틀어진 몸. 병마와 싸우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오빠는 이미 저를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말할 수 없었다고 혼자 지은이를 낳아서 키웠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남편도 미란 씨도 지은이도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미란 씨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지은이와 준호 그리고 저만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너도 힘들었겠구나. 지은이는 와락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남편의 뜻대로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로 감사하다고 말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진짜 저를 어머니로 부르고 명절마다 찾아와서 제 손을 잡아줍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당신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네요. 사랑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울리고 상처 주고 그래도 결국엔 용서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니까요. 이제는 분노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을 뿐이에요. 남편은 평생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저를 사랑하면서도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지은이는 여전히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순자야, 인생이란 건 다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는 거야. 그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됩니다.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한 일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책임지려고 했다는 건 알겠어요. 때때로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치유됩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랑이니까요.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 그래도 고마웠어요. 나한테 평생 거짓말했지만 그 거짓말 속에도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살아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당신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